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월스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인즉슨 다음 주는 휴방이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주요 일정들 또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됐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뭐 크게 없습니다. 이미 굵직굵직한 일들이 다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들을 끌고 다니고 있죠. 이게 지금 올해 계속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내에서는 몇 가지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6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배당 제도를 변경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당액이 그 다음에 확정이 됐는데 이제는 요 순서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화요일에 시카고 연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매달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주요하게 보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는 둔화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지수들도 다양하게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국채 입찰이 꽤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물들도 있고요. 중장기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28일이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29일은 휴장이고요. 나머지 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9일에도 장이 열린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글로벌 증시 한마디로 초강세였습니다. 어디만 빼고? 중국만 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간 저희가 기대 반, 걱정 반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100, 나스닥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었죠. 당연 키워드는 AI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와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추가해보면 연착륙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조합이 되면서 어떻게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여기 있네요. 거의 연간 따져보면 거의 30%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쪽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나스닥 1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방금 AI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매그니피센트 7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고요. 이 기업들은 올해 무려 7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은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전이라고 해야겠네요. 정확히는 10월 말이에요. 이 기점이 보면 10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이 10월 말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S&P 500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라든지 또는 연착륙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2달 정도간의 랠리는 광범위한 랠리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의 시가총액이 약 8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에 61%인 5조 달러 정도는 누가? 바로 이 7종목이 차지했다, 기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7종목 내에서도 보면 뭐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기여도를 보였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요 5조 달러 정도에서 8%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보시면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이거든요. 자, 요렇게 세 개인데 요 세 개가 S&P 500의 시총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큰 형님들이 상당히 오래 힘을 발휘해 줬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쫙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 약간 키 맞추기를 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단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섹터별로는 좀 이렇게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 자산 투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와, 여기는 뭐 완전히 갈렸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쪽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뭐 알루미늄, 옥수수, 밀, 니켈 이런 실물 자산들은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걸 좀 더 섹터별 또 지수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내에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IT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은행이나 유틸리티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IT는 뭐 워낙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실제로는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은행 위기라고 하는 거를 실제 겪었었고, 세계은행이 파산하는 결과에 직면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연준이 바로 BTFP라고 하는 긴급 자금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그게 한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번쩍 들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틸리티 쪽이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또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렇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인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론은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미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기와 횟수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증시의 투자 심리라든지 또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한번 연간 기준으로 보실래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 주요국 전체에서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계속해서 장기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그런 기조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증시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자, 그런데 시장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할 정도로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 끝난 이 시점에서의 움직임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근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갈래에서 경계성
내용이나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부 항목이 한 7개 항목들이 있어요. 뭐 콜 페리티라든지 또는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시점이 연중 거의 고점 부분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올해 직전 시점에서는 언제 있었냐? 1분기 정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있었고, 이런 시점에서 있었던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계속 이 심리 자체가 나빠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나 3월 달 은행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3분기가 넘어오는 시점에서 이 긴축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나 9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12월과 달리 점도표 자체가 이렇게 올해와 내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쇼크를 받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밸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2년 연초 이후에 현재 밸류를 보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10년간의 밸류 평균을 봤을 때 평균이 대략 한 19배 정도 되거든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그런데 이 평균에서 1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대략 22배 정도인데 최근 증시가 22배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앞서 저희가 빅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빅스 지수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평균은 2000년 이후부터이니까 대략 20년이 넘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빅스는 평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평균이 대략 20 정도인데 지금 얼마?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평균에서 1표준 편차만큼이 얼마냐면 대략 바닥이 1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 밑으로는 빅스 지수가 내려간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흔히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턴어라운드는 썩 좋지 않죠. 왜냐하면 증시의 방향, 이 빅스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경계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 중에 시카고 연원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생산, 소비, 판매, 고용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지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이 0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준선 0보다 위에 있으면 이거는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이게 0 미만으로 가게 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9월달, 그리고 8월달 3개월 연속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 지표들은 꽤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예상을 좀 해보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단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계속해서 0 미만으로 추세 이하의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이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 지표와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계속해서 주택시장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다음 주에도 보면 주택가격지수라든지 기존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예정인데, 일단 가격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물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기존주택 매매 같은 경우가 지금 2010년 중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번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워낙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매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지금 S&P 케이스실러에서 발표된 데이터라든지 또는 연방주택감독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월 대비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2, 3개월 사이에
전월 대비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는 맞아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전년 대비로 보면 이렇게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물가에서 임대료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방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봐야겠죠. 일단 신규 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만큼 주택시장이 약간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매매 가격이에요. 근데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 즉 임대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역대 최고 수준에서 거의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 위해서는 이 임대료 단의 가격들이 좀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 미국 또는 미국 가게가 느끼는 지금 주택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여력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요 레벨이 1980년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올해와 같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든지 인공지능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서치 하우스의 뷰는 현재 50%의 확률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처럼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고 둘을 아주 공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더 베어리시하게 보죠. 근데 또 봐야 될 거는 소비와 기업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할 텐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로 한 5% 정도 이익이 둔화될 걸로 현재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수요 둔화, 수요 부진 또는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업 이익에 녹아져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년에는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면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내년도 역시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지표들 그리고 일정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월스트리트 파인더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도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 내년에 만나요.